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합의를 하면서 느낀 인생의 진실 6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합의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들끼리 하는 합의, 두 번째는 변호사나 제3자가 개입해서 하는 합의, 세 번째는 법원이나 검찰이 개입해서 하는 합의입니다. 합의의 확률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했을 때 확률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이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 그 다음이 법원이나 검찰이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할 때는 법적으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합의하는 게 손해를 보는 건지 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나 이러다가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고 결국에는 손해보기 싫은 마음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합의 중재를 요청을 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 있고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합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의 말을 믿지 못한다거나 혹은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합의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님, 판사님, 조정위원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돼서 합의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국가기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의 힘도 어느 정도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합의는 결국에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은 서로 양보를 하는 과정입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을 둘이서 나눠 갖는 조건으로 현재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은 500만 원을 원하고 한 명은 1000만 원을 원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750만 원에서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한 명은 600을 원하고 한 명은 900을 원하는 상태가 됐을 때는 서로 양보를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았고, 이럴 때는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걸로 보고 종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한 명은 700까지 양보를 했고 한 명은 800까지 양보를 한 그런 경우에는 간극이 10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합의를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죠. 그래서 750으로 합의를 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한 명이 마지막에 있어서 이 사소한 부분을 양보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에는 700 또는 800으로 합의가 되게 되고 750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진 패를 절대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패는 상대방의 약점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을 절대 오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아내분하고 남편분이 이혼의 위자료를 가지고 합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주 안에 합의를 끝마치고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2주 안에 합의가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티를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아내분하고 같이 살았던 세월과 정이 있어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아내분한테 가서 내가 반드시 2주 안에 이혼 합의를 하고 이혼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란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남편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합의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 약점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혼의 합의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합의를 하겠다 하면서 합의 시일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려고 하셨는데요. 결국에 패를 먼저 보여준 남편분은 기존에 생각했던 위자료보다 2배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합의할 때 금액, 돈의 액수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 의사가 아예 없다면서 연락조차도 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고 지금 얼마나 많은 반성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성 어린 편지를 써서 합의를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서 합의를 했고요. 합의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사과만 받은 상태에서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반드시 합의를 할 때 돈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낀 경우가 많았습니다. 5번째, 합의할 때 성질 급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을 사람과 돈을 줄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급할까요? 돈을 받을 사람이 급하겠죠. 이럴 때 내가 돈을 빨리 받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이자나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한 달, 2달 못 기다리고 지금 당장에 합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받아줘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큰 테이블에 변호사하고 당사자들이 앉아서 하루 이틀 안에 합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빠르게 합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합의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음을 조급히 먹는 것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요. 합의서 없는 합의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합의서가 없으면 서로 합의가 돼서 합의금이 오갔다 하더라도 분쟁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사건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합의했는데 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냐 했더니 한 명은 형사합의만 했다고 생각하고 한 명은 민형사 다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합의가 어느 범위까지 합의가 된 거냐부터 다퉈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합의를 했는데 임대인은 이건 월세 관련 합의다 하고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다 포함한 합의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합의금 액수가 왜 이렇게 정해졌고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다 처음부터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돈이 오가는 합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쓰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합의 관련해서 제가 느낀 6가지 점 공유드렸고요. 여러분들 합의하실 때 이 내용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숙지하셔서 좋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